네, 별별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박수.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와, 여기까지 왔어요. 나 진짜 여러분들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뭐든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딱 끝낼 수 있다는 거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요. 일로 와봐, 내가 허깅 해줄게. 허깅. 아, 허깅? 가만 있어봐. 허깅 할 수 있는 자리 한번 만들어 볼까? 좋아. 그러면 2월 달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게 우리 저 한국사 수업을 완강을 하면 우리는 이벤트가 있어요. 떡볶이를 먹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아주 매운 떡볶이. 예, 그래서 기억이 짜릿짜릿하게 남아야 되거든. 아, 그 떡볶이를 내가 한번 만들어 줄까? 아, 이거 되는 공약이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건 여러분들 그러면 좋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2월 달에 제가 깜짝 떡볶이 미팅을 하겠습니다. 네, 공지 제가 띄울 테니까 잘 보셨다가 대신 완강한 친구들에 한해서 완강한 친구들에 한해서 교재 가져오세요. 제가 가져오시면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고 제가 만든 떡볶이도 드리고 오뎅 국물도 먹고 뭔가 좀 이벤트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3월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정표 하나 딱 획을 하나 딱 긋고 힘찬 기분으로 한번 3월 달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될런가 모르. 자, 해보자 한번. 모르겠다. 이게 막 질러보자 그냥. 자, 그러면 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 완강 기념 이벤트. 네, 완강한 친구들은 안 되고요. 네, 완강한 친구들만 오시면 한번 좋은 시간을 한번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공지사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대망의 20강 경제와 통일 파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각 정부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부분 볼게요. 이 경제와 통일에서 여러분들 제일 주목해야 될 파트는 어디냐면요. 뭐니 해도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그 1, 2차,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의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시기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거든요. 경제와 산업화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거기를 여러분 중점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이승만 정부 때의 경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자, 일단 이승만 정부 때 그 경제 정책 대표적인 게 있다면 역시 뭐니 해도 여러분들 농지개혁. 네, 농지개혁을 들 수 있겠죠. 자, 이 농지개혁은요. 이 농지개혁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유상매입, 그 다음이 유상분배. 네.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상매입이라고 하는 건 이게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을 주고 분배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상분배, 몰수 무상분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을 취하죠. 물론 이제 그것도 나중에는 협동농장으로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쨌건 간에 북한의 어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과는 다르게 지금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제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 유상매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있냐면 지가증권을 줍니다. 지가증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살 거 아니에요. 토지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돈이 없잖아요. 광복지가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없으니까 나중에 줄게 라고 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땅값이 만약에 10,000원이야. 그러면 10,000원의 지가증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당시가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손해야. 왜냐면 시간이 흘러가서 그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가증권 들고 있으면 이건 손해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10,000원인데 시간이 흘러서 10,000원이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 분배 방식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취해졌냐면, 이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받고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토지 가격을 정해야 될 텐데, 그 토지 가격은 생산량의 150%로 그 땅값을 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뭐 1,000평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 1,000평이 있으면 1,000평에서 쌀이 10가마가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땅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평의 땅값을 얼마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가 땅값이란 말이에요. 생산량의 150%. 그러니까 지금 1,000평이 있는데 그 1,000평의 생산량이 10가마라고요. 그럼 그 1,000평 땅값을 몇 가마로 정하는 거예요? 15가마로 정하는 거지. 그죠? 원래 그 10가마가 생산된단 말이지. 그 생산량의 150%라고 했으니까 바로 5가마를 더 더해가지고 15가마의 땅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값의 15가마를 나누어서 내도록 했습니다. 나눠서 5년 동안 분할 상환. 그러니까 15가마를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니까 1년에 몇 가마씩 내는 거예요? 3가마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갚도록 만들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유상무해입, 유상분배고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요, 바로 3정보 이상이에요. 3정보 이상의 토지. 이 토지가 바로 이 유상무해입, 유상분배의 어떤 그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어쨌건 간에 여러분이 농지개혁을 단행해서 그 식민지 지주제, 이 식민지 지주제를 타파했다는 그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농지개혁을 계기로 해서 이 식민지 지주제를 타파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승만 정부의 또 경제 정책 중에 하나를 또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원조 경제가 되겠습니다. 원조 경제. 그러니까 원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6.25 전쟁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승만 정부에서 미국이 원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조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미국이 남아달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 원조 경제는 뭐냐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원조해 주는 거예요. 잉여 농산물을 원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잉여 농산물들은 주로 무엇이 있었느냐?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면화, 그다음이 설탕, 그다음이 밀가루. 자, 면화, 설탕, 밀가루에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색깔이 다 면화. 소금 떠올려봐, 소금. 하얗죠? 설탕 하얗죠? 선생님, 설탕, 우리 집 설탕은 흑설탕이에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고. 설탕 하얗죠? 밀가루 하얗죠? 다 하얘요. 그래서 이 면화, 설탕,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이걸 갖고 이제 움직이는 공장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조 경제의 결과 나오게 되는 모습들, 바로 삼백산업의 발달. 삼백산업의 발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 하얀 그 산업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자본주의 어떤 출발점은 이렇게 300산업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어디 출발해요? 네, 제일제당 설탕에서 출발해요. 설탕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농지개혁과 원조 경제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승만 정부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58년 되면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원조 경제, 이게 무상이었는데 이제 유상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위기가 와요. 이승만 정부 말기에 경제적 위기가 오고, 이게 이제 4.19 혁명하고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4.19 혁명에 의해서 장면 정부 들어왔는데 장면 정부는 역시 이제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또 바로 무너지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치 파트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60년대는 제3공화국, 70년대는 제4공화국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3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렇게 4년씩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70년대 같은 유신헌법에 의해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종신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3공화국, 4공화국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제 뭐니 해도 여러분 경제 성장을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겠죠. 경제 성과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네, 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인데요. 요거는 62년도 출발해서 71년도까지 전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72년부터 81년까지 이렇게 이제 전개되었던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좀 달라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일단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이승만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좀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좀 원조받고 이제 이런 상태죠. 굉장히 가난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싼 임금 갖고 저임금 갖고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엔 여러분들 경공업 위주, 경공업에 집중합니다. 뭐 신발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산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모습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요. 이제 한 10년간 어떤 자본이 좀 축적이 되면서 자본이 좀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중화학공업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 중화학공업의 이제 대표적인 게 있다면 지금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이제 포철, 포항제철, 지금은 이제 포스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60년대의 어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좀 이렇게 좀 상이하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어떤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기본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임금, 그다음에 저고가. 여기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주도의 수출, 중심.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지금 7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로 일단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3, 4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드디어 수출 100억 달러, 100억 불을 달성을 이뤄내죠. 수출 100억 불 달성. 이게 이제 77년도에 수출 100억 불 달성이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정말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일을 지금 해낸 겁니다. 1953년 우리가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거든요. 정말 남아있는 것은 돌멩이와 사람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수출 배고프 자세는요, 60년대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공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기본적 베이스가 되었던 그 돈을 끌고 왔다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트남 파병, 그 다음이 한일 수교. 이런 데서 자본을 끌고 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서독에 이 노동자들 파견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베트남 파병, 한일 수교 뭐 이게 다 돈 끌고 와야 되는 방법들인데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그죠? 어느 나라에서 돈 없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을 파견시키는 거예요. 특히 서독 같은 데 파견시켜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해주면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금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준 거죠. 정말 이게 눈물 납니다. 정말 그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어떤 그 노동력, 그 노동의 어떤 그 대가가 국가의 어떤 담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어떤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 정말 이 60년, 70년대 경제 성장은요, 진짜 저희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그 결과물들이에요. 그들의 꿈은 딱 하나였죠.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그 꿈 하나로 살아오신 분들이죠. 서독에 그 노동자가 파견되었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광물 채취, 그러니까 1000m 되는 그 광산에 이 서독인들은 들어가지 않는 위험하니까 거기 이제 대신 들어가서 광물 채취를 해왔던 그 당시 그 서독 노동자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간호사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그때 그 서독인들이 좀 꺼려하는 그 시신 그 닦는 일 있잖아요. 거기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서독에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대통령이 갔으니까 그 앞에 이제 그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연설할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연설문이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되는데 대통령이 그 연설문이 있다가 도저히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덮고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다시는 이렇게 외국에 팔려 나오는 일 없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정말 거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었던 그 가난했던 그 시대의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이야기. 전 지금 이렇게 보다가 고층 빌딩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렇게 높이 올라간 저 빌딩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피와 땀이 이 땅에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간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해내신 거예요. 물론 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70년대 오면 여러분들 그 오일 쇼크라 그래가지고 석유 파동이 좀 있습니다. 석유 파동이 있었죠. 석유 파동이 이제 73년도하고 78년도에 1차, 2차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석유 파동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더 셌어요. 더 아주 우리는 위기였죠. 근데 이때 또 이제 중동에 가는 거야. 중동에 가서 그러면 거기서 건축 이렇게 막 쫙 올려가지고 거기서 아예 돈을 벌어오는 오일 머니를 오히려 벌어오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를 삼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죠. 그때 그 중동인들이 놀랬대요. 아니 그 건물을 올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코리아는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올렸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예요. 참 대단한 어떤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3, 4차 경제개발 계획까지 이뤄냈는데 여기가 이제 70년도에 여러분들 60년, 70년 넘어가는 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70년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70년도의 모습인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게 있었냐면 뭐냐면 바로 70년도에 여러분들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이 돼요.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이 됩니다. 네, 개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새마을 운동도 시작이 돼요. 새마을 운동이 또 시작됩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네, 이건 여러분들 제가 외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학습된 겁니다. 왜냐면 학교에 맨날 이렇게 갈 때 온 동네에서 맨날 이 노래 틀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머리가 좀 나쁜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어릴 때 들으니까 지금까지도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전 국민의 새마을 운동 동참 그 사업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 역사에는 명과 암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저임금의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싸게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럼 저임금을 받고 있었던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삶은 어떠했을까? 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전태일 네, 분신 사건도 또 60년대 70년 넘어가는 요 70년도에 또 있었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면서 온몸에 불을 지르고 청춘을 불태웠던 어떤 그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와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주었던,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 살아남아야 되는 과정 속에서 지켜야 될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잊혀졌고 학습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전태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온 청춘을 불살르면서 그런 것들을 인식시켰던, 노동자들에겐 권리가 있고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렸던 그런 모습도 바로 이 경제성장의 과정 속에서 그 밑바탕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0년, 70년대 어떤 경제성장 봤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던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아까 그 석유파동 제2차 파동에서 여러분 78년도 이거 되게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1차 오일 쇼크보다는 좀 더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위기로 와요.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1958년도에 그 차관이 유상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이승만 정부의 위기가 왔죠. 결국에 4.19 혁명으로 왔잖아요. 여기도 제2차 오일 쇼크가 이게 제대로 이제 극복이 안 되면서 굉장히 경제 위기가 왔고 그것이 결국은 1979년도에 11.6 사태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부마항쟁과 11.6 사태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면요, 정치도 위기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정치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정치적으로 뭐 11.6 사태, 12.12 사태,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제5공화국의 출범이라고 하는 과정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출발했던 이 전두환 정부를 한번 볼게요. 이 전두환 정부 때 여러분들 기억할 건 뭐냐면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삼저 호황이라고 하는 아주 경제적 호황기였어요. 삼저 호황. 자, 삼저 세계가 낮다는 것이죠. 자, 이 삼저에는 뭐가 있냐면, 네, 바로 저유가. 기름값 싸. 저 달러. 달러 싸. 돈 마음대로 빌릴 수 있어. 예, 저유가 저 달러. 그 다음에 저금리. 이 돈 빌리는데 싸. 예. 이러면서 여러분들 기업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건을 만들면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돈 빌려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금리가 싸니까. 그죠? 게다가 우리가 물건 만들 수출하는 데 있어서 기름 많이 들잖아요. 기름값 싸.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단군 이래 가장 호황기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삼조 호황의 시대가 또 이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 같아. 예, 항상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역사를 보면서 잘 나갈 때를 둘러봐야 된다. 둘러봐야 된다. 이게 김영삼 정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김영삼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런 어떤 그 삼조왕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정말 잘 나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요. 와 진짜 저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정말 희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일단 전두환 정부 다음에 노태우 정부 하나 지금 집어넣고 갑시다. 노태우 정부 하나 집어넣고 갑시다. 근데 노태우 정부에서는 경제 파트는요 설명하기 별로 없어요. 네, 통과시키고 김영삼 정부 여기서 이제 볼게요. 김영삼 정부에서 봅시다. 여기서 OECD 선진국 클럽에 우리가 가입을 해요. OECD 예 여기에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죠.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이 뭐냐면 통장을 만들 때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저 기억나요. 예전에 통장들 이름이 꽃순이네 뭐 이런 아주 참 정겨운 이름들로 통장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어른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된다. 왜냐면 그게 이제 비자금의 어떤 실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실명제, 이 김영삼 정부 때 정말 전격적으로 아주 발표를 했던 진짜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훌륭한 제도였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앞에 제 강의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좀 더 근대화되고 좀 더 나은 사회의 어떤 기준점이 뭐냐? 그 기준점 바로 투명한 사회. 투명한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투명한 사회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바로 금융 실명제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뭐 선진국 그 클럽에 가입되고 막 너무 이게 잘 나가다 보니까 특히 이 전두환 정부 때 여러분들 이때부터 이제 출발했던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이건 이제 개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그 개방의 어떤 물결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이때 이제 타결이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의 물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듯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IMF 사태, 즉 외환 위기 부족, 외환 부족 사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IMF, 야 정말 그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잘 꼼꼼하게 잘 챙겨야지 정말 순식간에 그냥 훅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 IMF 때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IMF 이게 지금 이제 이 IMF가 이제 97년도예요. 제가 97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97년 2월. 그때는 IMF 아니었어요. 네, 그 하반기에 IMF 터졌거든요. 그때 저희 그 대학생들은요 취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네, 추천서가 곧 취업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학과를 나왔는데 저한테 추천서가 4장이 왔어요. 4장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4장이 거기서 골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과나 상경계열은요 막 추천서 막 쓰레기통에 막 버려질 정도로. 제가 그때 대기업 이게 4장이 왔었는데 저 골라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데가 어딜까? 봤더니 뭐 4학년 2학기 등록금 면제, 유럽 배낭여행 지원 뭐 이게 있더라고요. 괜찮네? 라고 해서 그래서 그 기업에 입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딱 졸업하는 그 시점에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취업하는 걸 그렇게 걱정 안 했어요. 나 주로 대학원을 갔지. 그러니까 저도 대학원을 가면 좋았겠죠.
가겠다 했는데 저희 집은 돈이 몇 좀 없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학을 안 갔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은 대학을 많이 갔는데 대학을 간 친구들의 운명과 저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이죠. 저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현대사는 IMF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이고. 어쩌면 이 IMF로 인해 가지고 제 친구들 너무 고통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정리해고됐던 그분들의 눈물, 그 은행원들 그 정리해고되면서 막 눈물 흘렸던 그런 다큐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요. 참 현대사의 또 하나의 아팠던,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쭉 이뤄왔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IMF를 통해서 한번 겪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런데 우리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이 IMF 상황을요, 또 우리가 극복해내죠. 그 대표적인 뭐예요? 금모으기 운동. 정말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외환위기 사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개인이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때는 이 화폐는 의미가 없어. 금을 갖고 있어야 돼, 금을. 골드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어렵다고 자기 집에 있는 금을 갖고 와. 이거 외국인들한테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금을 갖고 있어야 살아남는 거거든. 근데 그 금을 장롱 속에 있는 막 금, 너 할아버지 금이빨까지 가져오셨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국가를 위해서 낸다? 거의 외국인들 unbelievable.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달러 사가지고 이제 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토대가 된 거거든요. 참 대단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김대중 정부 때 이런 어떤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결국 IMF를 졸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정말 이 경제 파트를 보면요, 뭐 다사다난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 경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한번 제가 줄 쳐놓고 한번 또 다음 통일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승만 정부 때 그 경제 개혁, 경제 그 과제 중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농지 개혁이라는 거. 이 농지 개혁은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농지 개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때 1.2차 경제개발계획, 경공업 위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3, 4차 경제개발계획이 좀 중요해요.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는 것. 이런 어떤 성과들을 여러분들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이제 3조 호황. 이 3조 호황은 연도로 본다면 이제 86년도부터 88년도까지 이렇게 3조 호황의 어떤 그 시대가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이 단어도 한번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3조 호황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이 IMF 사태와 금융실명제. 이건 여러분들 좀 정확히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파트를 마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걸 왜 맨 마지막에 배치했냐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선물이 바로 통일이 아닐까. 이제까지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선물들을 한번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줄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뒤에 오는 친구들, 우리 뒤에 오는 아이들이 그냥 이 동네 여기 나가가지고 버튼 눌러가면서 프랑스행 파리 티켓 탁 끊을 수 있는,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가고 싶을 때 그런 장애물 없이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는 것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 그런 나라 한번 꼭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물려줘야 될 선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통일정책 볼 텐데요. 일단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특히 70년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앞강의에서 왜 그 민주주의 발전을 배우면서
그 닉슨 독트린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던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칠스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바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런 체제, 어떤 그 시스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에 따라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하나 키워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겁니다.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일정책을 이야기할 때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게 딱 떠오르면 이건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남북조절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7.4 남북 공동성명 때 남북이 합의했던 통일 3대 원칙이 있어요. 통일 3대 원칙. 자, 그 통일 3대 원칙이 뭐냐면요.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이 통일 3대 원칙이 이때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 정해진 이 통일 3대 원칙은 지금까지도 통일을 이야기할 때 남북이 합의했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남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어쩌면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여러분들 남북이 어찌 보면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 좀 의지해서 자신의 체제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결과 지금 남쪽에서는 유신헌법,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서 체제를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어떤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7.4 이 7월 4일 날 이거 발표한 다음에 유신이 10월 달이거든요. 10월 유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우리가 흡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 지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유신헌법이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로 한번 와볼 텐데요. 전두환 정부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네,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그때 우리가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북한에서 같은 민족끼리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쌀을 보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했는데 받죠. 예, 받고 그러면서 좀 해빙기가 되면서 이산가족끼리 만나는 정말 이산가족들이 가장 아파요. 예, 이때부터 이제 만나져가지고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게 되었겠죠. 자, 노태우 정부 때 와서 이제 노태우 정부는 여러분들 제가 북방외교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통일 정책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남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자,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것도 이제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남북 고위급 회담.
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 되고요. 그다음에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의 어떤 중요한 게 있다면 일단 남북 간의 관계를 뭘로 봤냐면 잠정적 특수관계로 봤어요. 잠정적 특수관계로 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남북 간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따로따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잠정적으로 지금 이제 분단되어 있는 잠정적인, 나중에 되면 이제 하나가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 뉘앙스 갖고 있는 거죠. 남북 관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 교류를요. 이 남북 교류를 뭘로 봤냐면 민족 내부 교류로 봤어요. 민족 내부 교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교류가 아니란 얘기예요. 민족 내부의 교류를 봤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야 여러분 개성공단이 가능한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다르면 개성공단 저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토대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나오기까지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짜잔.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 유엔에 동시가입을 해요.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 유엔 동시가입. 그다음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또 합니다. 한반도 노태 정도 굉장히 많아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 순서를 보면 여러분들 유엔 동시가입이 여러분들 1번이에요. 1번.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2번.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건 화살표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화살표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3번. 요 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태 정부 때 굉장히 한 게 많죠. 남북 간의 관계. 그러니까 북방 외교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노태 정부 때 쭉 남북 관계도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김일성이 이제 이때 사망해요. 사망하다 보니까 어떤 대화 청관이 막혀버린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통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김대중 정부 때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단 여러분들 이 김대중 정부 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하면 여러분들 그 햇볕 정책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그 정주영 그 현대 회장이 있었는데요. 그 정주영 현대 회장이 뭘 했냐면은 소대 방북. 자, 이게 뭐냐면 정주영 회장이 이제 북한 출신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저 소 한 마리 뭐 훔쳐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지금의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그 소를 가지고 북한에 간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군사분계선을 그 소들이 쫙 넘어가는데, 야, 이거는 정말 퍼포먼스, 세계 평화를 위한 퍼포먼스의 한 모습이었다. 대단했죠. 예, 남북 분단의 어떤 그 분계선을 넘어가지고 그 다시 또 북으로 올라가는 그 소의 모습을 보면,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적극적으로 이제 변하면서 드디어 최초로 이 금강산 해로 관광, 이 금강산 해로, 금강산을 여러분들 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 이것도 정말 엄청나죠? 엄청나죠? 가보고 싶어요, 금강산은. 이러면서 분위기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온 게 바로 그게 6.15 남북 공동선언. 그렇죠. 이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결정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또 결정이 되죠. 바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제와 연방제의 차이가 뭐냐면 연합제는 여러분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은 각 주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아메리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연합은 유럽 연합을 떠올리셔야죠. 유럽 연합 보시면 나라와 나라들이 거의 독자적으로 있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연합체잖아요. 유럽 연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의 어떤 통일을 일단 지향을 하는 거예요. 북한, 남한 일단 별개의 나라로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에 서서히 가는 모습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연방제가 뭐냐면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은 각 주가 독립되어 있는 것지만 어쨌거나 아메리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이 좀 별개의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연합제에 첨예하게 부딪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첨예한 걸 좀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유사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통일의 어떤 그 물꼬를 트기 위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 있죠. 먼저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 개성공단 지금은 이제 문이 닫혔어요. 예, 개성공단. 그래서 문이 닫혀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예, 괜찮은지. 아직은 뭐 건물들 괜찮게 있더라고요. 직접 가본 건 아니고 망원경으로 봤어요. 예, 아직은 뭐 건물 그대로 잘 생긴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성공단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의선. 도라산역에 지금 기차가 거기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그죠? 이거 더 가야 되는데. 그죠? 경의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가족. 네, 이산가족의 어떤 상봉. 이런 것들도 지금 이때 이제 추진됐었죠. 특히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서 저는 그 이산가족의 문제는 이건 정말 여러분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를 낳아준 혈육을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정말 이건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이 있어라도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못 만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말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점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점점 돌아가고 계신데 하루 빨리라도 이분들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한 번쯤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남북이 합의했던 대표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남한에서도 발표했던 여러 가지 어떤 통일 방안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요. 남북이 합의했던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앞으로 가보면 여러분들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거,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어떤 그런 7.4 남북 공동성명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그 이후에도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의 결과 뭐 개성공단, 경의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시대의 영웅은요, 어떤 특정한 어떤 지도자, 또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우리 시대의 영웅은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현대사는 여러분들 그들이 써온 역사예요.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친 그 아버지, 어머니, 그들이 쓴 역사, 그들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현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의 현대사를 한번 꼭 안아보시기 바랍니다.